본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며 도구로 생각하는 좌적폐의 문파 갈라치기에 대한 위험성과 야비함을 찾아 알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을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지맨입니다. 새날 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김영건 의원이 제 방송에 반박을 해서 그 반박에 대한 페이스북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마침 제가 40회에서도 다뤘던 이야기랑 이 페이스북에서 김영건 의원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이건 얘기했고 내가 반박을 했으니까 방송에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다루던 지역의 상황과 연계된 장기태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들려와서 제가 지금 잠을 설쳐가며 새벽 5시까지 방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비몽사몽 오전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나서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집에 딸내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몽창 다 쓰고 그래도 대본을 그래도 조금씩 써놨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야겠다, 차라리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새날 이야기는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미뤄서 뒤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특별하게 많지도 않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저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수준일 뿐이라서 늘 부끄럽고 저는 수줍습니다. 물론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도 자신이 없고 수줍어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듣게 되면은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얕은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잘못된 판단을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늘 그런 걱정은 뒤로 잠시 접어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랑도 아니고 잘난 척도 아니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세계사와 연관이 있지만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가 딱히 자신 있는 부분도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그러나 아무튼 이야기의 핵심은 구좌파들, 좌적패들이 왜 이재명을 원하였는가, 그리고 왜 좌적패들이 왜 좌적패로 불리는가,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두고 현재 진행형인 지금 세계사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죠.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브라질에서 당선된 보우소나루까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은 다 독재입니다, 독재. 그리고 제가 이 브라질에서 당선된 보우소나루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부터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10월 28일 날 보우소나루가 당선되는 걸 딱 보자마자, 야, 역시 세계적인 추세가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2018년인 현재 독재자를 직접 선거로 찍어줄 만큼 국민들의 생각이 그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 중국, 러시아 뭐 다 하면은 몇십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선택을 해서 뭐 중국은 빼더라도 절반 이상이 선택을 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정당한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강제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어간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독재자죠. 예, 권력으로 짓누르거나 민주진보 세력이 약해져서 정권을 차지한 그런 국가들의 수장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우소나루 때문이었고 이 사람은 트럼프보다 더욱 날선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죠. 예, 민주적인 절차나 질서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8년 룰라의 나라 브라질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었나. 참, 왜 전 세계에 이런 독재자들이 판을 칠까? 1900년대 후반에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처절하게 저항하며 얻어낸 자유와 인권을 왜 지금 2018년에 와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걸까?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명박근혜 9년을 지나며 자유와 인권, 공정함을 갈구하고 촛불을 들고 부패와 비리를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만들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죠. 도덕성과 인성을 중시하며 약자를 공감하는 정치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방법이 맞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법치를 세우고 질서를 지키며 공정한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부패, 비리, 부조리 등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속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에서 이탈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신뢰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이탈하면서 자신들이 맞다고 문파들을 욕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좌적패, 이 구좌파 애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이해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배신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다시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친목질과 개파질 그리고 완장질 줄 세우기 그죠? 현재 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만이 뭐 옳다, 진리다 이렇게 우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방법을 다시 하자고 그렇게 뭉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에게 명분이 있을 리가 없어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에 각을 세우고 이탈했으면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간다면 그것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태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동영의 방법을 쓰려는 것에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그건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언제 나왔습니까? 또 안철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 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엄청 흔들었잖아요. 뭘로 흔들었습니까?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구태 정치를 끝맺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나요? 안철수? 왜 같은 실수와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함을 스스로 버리는 지금 이해찬 의원의 그 컷오프제 폐지는 도덕성을 무시하고 인성도 무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컷오프제를 폐지하면서 생기는 장점은 뭡니까?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는다. 요거 하나예요. 예. 이해찬 당대표는 분명히 말했죠.
50%가 불안해한다. 20%를 쳐내기 위해서 50%의 정치인들이 불안해한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50%가 아니라요. 100%가 불안해하더라도 공정함을 위해서는 평가 하위를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흔들림이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컷오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100%가 다 자기는 자신 있는 사람이어라 가 될 때까지 100% 자신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컷오프제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자정작용을 해서 정치인들 특히나 이 민주당의 그 당적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일만 잘하면 된다? 뭐 인기만 있으면 된다? 당선이 유력하면 된다?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면 민주당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공정해집니까? 애초에 공정함을 부순 상태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요, 명분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 당대표가 지금 당장의 공천에 대한 룰을 건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과거부터 지론이었죠. 대통령도 대통령에 대한 룰을 바꾸면 다음 때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해찬 당대표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김종인이 자신을 그 컷오프 했다고 화풀이 하는 건가요? 그런 트라우마 좀 있나요?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 2020년 총선에서 컷오프 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 진짜 능력 있고 잘하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개싸움 줄서기에 동참해야지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친목질하고 개파질에 줄 서라는 시그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친목질과 개파질을 해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이런 게 민주당의 정체성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한당 같아 보이는데 이해찬 당대표의 이런 행보를 언제까지 지켜보며 참고 있어야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해찬 당대표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요. 다시 좌적패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들의 싸움이 틀렸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 팀인 줄 알았잖아요. 예. 같은 적을 두고 같은 공격성을 띠고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저 적폐는 없애야 된다, 망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싸웠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사탕 발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득권을 향한 공격을 멈춰서도 안 되고요. 재벌의 행태에 감시를 늦춰서도 안 되고 사법부, 검찰, 경찰 뭐 그 외에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곳들 등등의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과 감시는 뭐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아군들이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노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리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걸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김구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벌써 왜 그런지 벌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구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김구 대통령만 만났다면은 글쎄요. 친일 앞잡이들 지금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친일 앞잡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갑질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랬죠? 이게 왜 그랬다고요? 내부에서 아군들이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노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리려는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총질? 우리가 하는 게 내부 총질이라고요?
이승만이 내부 총질한 겁니다. 이승만이. 이승만 같은 자가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내부 총질을 했던 겁니다. 모두 다 독립운동 하느냐고 정신없는 틈에 본인은 프레지던트라고 호칭까지 써가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썼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 돈 쓰면서 침묵질했던 그 사람들 힘으로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 이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일이라는 것이 꼭 정의로울 수만은 없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일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아울러야 되는 그 일인데 그게 어떻게 매번 정의로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하도록 하면요. 정치가 정의로워져요. 저절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정의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게 더 많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람들만 뽑아서 정치하게끔 한다면요. 정치가 100% 정의로울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울기로 따진다면은 충분히 훨씬 더 정의로운 쪽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독재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무능한 바보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놈과 바보를 거쳤다고 그것보다 괜찮아 보인다고 독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차악이거나 차선일 뿐이죠. 우리는 최선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최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났었고, 그죠? 도둑놈 이전에. 도둑놈과 무능한 놈 이전에 최고를 만났고, 지금도 최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차선이나 차악을 가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보우소나루를 제가 보면서 대통령 당선된 걸 보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블라디미르 푸틴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은 소련의 군인 출신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뒤에 2018년에 이르기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입니다. 중간에 한번 뒤로 물러섰던 것도 연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물러났다가 다시 대통령을 했으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죠. 푸틴을 지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강한 국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외교적인 모습으로 강대국 대열에 설 수가 없는 입지가 돼버리니까 군사적인 그 국력으로밖에 내세울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푸틴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을 포용하고 미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의 회귀가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최종 목표라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소련의 위상이 가장 강력했던 그런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지금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 소련이 갖고 있던 그 냉전 시대의 그 모습, 그거에 향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조차도 지금 푸틴이 하는 그런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 부자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군사적인 우위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이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만이 그 나라를 강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러시아 국민이라는 어떤 자존심을 과거에 그런 가졌던 그런 자부심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푸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푸틴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서구 유럽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푸틴이라는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푸틴이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예.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도 공약 뭐 이런 거 제대로 내세우지도 않으면서 국회에서 신용무기 발표를 막 했어요. 이게 바로 푸틴의 본질입니다. 세계적으로 각종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은 90년대 냉전시대 종식으로 상실감과 패배주의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푸틴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방법을 꿰뚫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투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입막음하는 것이야 독재자들의 그런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그리고 러시아 그 연금 수령 연령을 올려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근데도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연금 계약안을 시행했을 때 이 악법이라고 전 국민의 90%가 반대했지만 전혀 푸틴에게는 물론 어떤 흔들림은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독재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거 함부로 못하죠. 지지율이 반대가 90%인데 이걸 하겠어요? 근데 독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은 전 국민 90%가 반대하는 것도 통과가 되니까. 다음은 시진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도올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도올이 엄청 빨아줬죠. 그 바람에 그 시진핑에 대한 이미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급으로 드높아졌었습니다. 예. 그 후 어떻습니까? 시진핑의 마음이 돌아섰죠. 본인이 그러니까 도올이 막 빨아주고 칭찬했던 그런 것을 전부 다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그 후에 도올은 자신의 보는 눈이 잘못됐다고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시진핑은 새로운 마오 시대를 대표하는 독재자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러시아는 별개로 그 본인들의 독자적인 그런 중국 위협론을 드러내며 평화와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 러시아의 푸틴과 이유는 비슷해요. 시진핑의 경우 전임이었던 후진타오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죠. 이것은 전임인 후진타오가 가지지 못한 그런 주석 자리와 본인이 차지했던 당 총서기 자리, 이 두 자리를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당시에 중국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덩어리만큼 바보 국가나 다름없었죠.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후진타오의 전임이었던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내려줍니다. 하나만. 총서기 자리만 주고 주석 자리는 안 줘요. 그러니까 장쩌민의 생각대로 후진타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쩌민이 그것에 목리를 부려서 주석 자리를 끝까지 후진타오에게 이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권력으로 남아있는 후진타오는 진짜 말 그대로 바보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한쪽 다리를 장쩌민이 붙들어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시진핑은 이 모든 것을
이양받아서 현재는 2018년 그 연임을 하게 되면서 2023년까지 중국과 그 중국 공산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국은 국가보다 당이 더 위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더 크고 그 당이 다당제기도 하지만 당이 한참 아래죠. 근데 중국은 일당제고 그 공산당이 국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힘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당이 하는 일이 훨씬 우선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권력 암투 끝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장쩌민은 시진핑을 후진타오 다음으로 꼭두각시로 부리려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알아채고 장쩌민 딱 손절하고 후진타오와 손을 잡고 장쩌민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반부패를 핑계로 한 상하이방 대규모 숙청인 것입니다. 장쩌민은 원래 천량이를 다음 주석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각을 하자 다시 보시라이를 다음 주석 자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시라이 역시 숙청되어 버립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탄탄해진 밑바탕은 중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부패와 비리를 밝혀 현 정권의 그런 명분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면 권력 암투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 대목이 또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를 처단하며 좌적패들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독재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산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추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게 합법하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진핑이 초반에 장쩌민의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이나 권력을 차지한 후 연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 체제를 굳히는 것에, 권력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곱씹게 되는 좋은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까지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나마 시진핑이 뭐 마오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과거 마오의 그 사상보다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학습하길 권하고, 2018년 5월 마르크스 탄신 그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식을 열고 10월 혁명을 개선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마오가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많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살았지 실제로 그 어떤 사상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오쩌둥은. 어떻게 그 뭐 문화대혁명 같은 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다 굶겨 죽이고, 그거는 제정신을 갖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당시는 원체 옛날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제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어리석은 사상에서 벗어나고 경제 개발과 생산력을 갖춘 중국이 마오주의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면서 과거 소련의 그 스탈린주의인 개발 독재 쪽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차라리 뭐 국민들의 생활은 그나마 조금 더 윤택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독재는 위험하고, 권력이 흔들리면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아무런 일이 없겠지만, 뭐 2020년이 넘어가고 2021년 2년 막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동북아의 평화가 본인의 또 집권을 어떻게 이어갈지, 아니면 그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이양할지에 대해서 뭐 본인의 정치를 또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 내부에서만 어떤 일을 벌이고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하면 다행인데, 그거를 외교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어떤 긴장과 이런 그 전쟁 위험 이런 걸로 이제 안보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면은 또 나라 땅덩어리가 워낙 큰데라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게 붙어있는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 동북아 이쪽은 조금 시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내일 다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짧게 해서 자주 들려드리는 게 저도 좀 편하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뭐 너무 제 거에 치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